미국 증시가 예상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늦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또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악재, 근데 또 이게 반대의 방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주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이러스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소비주라든지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언택트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를 첫 번째로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20%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주식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단은 시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빚내는 것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어느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또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은 금요일로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죠. 일단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전부 다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증시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 조금 깎아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하락 출발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상황들도 같이 생각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먼저 상황을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느끼는 부분들, 미국 증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거든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75% 하락했어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7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락 마감했잖아, 그럼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장 초반에는 많이 빠졌어요. 유럽 증시도 지금 1%대, 2%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증시도 출발할 때 나쁘게 출발한 것은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씩 낙폭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죠. 즉 많이 하락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고 나서 마무리가 되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었다가 장 막판에 거의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 이상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0.75, 0.72 이 정도라면은 그냥 약간 걱정스러운 우려감 그런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로만 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떠한 상황들이 미국 증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악재에 반응하는 또 다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확진자의 증가, 즉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우려감을 일단은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빠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때는 골디락스에 빠져 있었다. 골디락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상태, 이 적당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진자의 증가,
특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경기 가속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부추기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양면의 날이 있어요. 그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또 나타나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었잖아요. 테이퍼링 나온다, 큰일 났다, 그렇게 떠들던 게 바로 엊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지금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으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장을 억제하던 악재 하나는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대신에 뭐 변이 바이러스 하는 내용이 남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럼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옛날처럼 돌아가서 시장을 붕괴시킬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변수에 대한 내용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그동안 걱정하고 두려워했었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그냥 또 쌤쌤이가 되는 거겠죠. 야, 너 들어왔냐? 그럼 난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빠르게 진정이 되면서 경기 회복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또 나타나겠죠? 네. 시장은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악재가 시장에 대한 그 상승 추세의 근간을 흔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 같은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주도주가 또 변화할 가능성은 있겠죠.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든지, 또 지금 국채금리가 1.2%대까지 떨어졌죠? 장중에 1.24까지 떨어졌다가 막판에 이제 1.29까지 올라섰지만 역시 1.3 미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수준도 1.2%대다. 그러면 성장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랠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단적인 부분만 봐서는 경기 회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기술주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미국 증시 또다시 신고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그냥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입장에서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면 시장의 추세는 그대로 연결된다. 물론 단기적인 시련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겠죠. 자,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미국 24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소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10%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신규 확진자 수의 절반이 넘는 51% 정도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좀 걱정스러운 내용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그 백신에 대한 어떤 효과들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 준다라면 이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그것만으로도 걱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확진자가 38,000명을 넘어섰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를 포함하는 이런 여러 지역에서는 봉쇄령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1,200명대, 1,200명대를 넘어서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등등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난리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긴 했다. 10%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확진자 수가 38,000명이 늘어났다. 뭐가 확 다가오는 게 있죠.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한 곳에서는 백신 접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중국산 백신을 맞은 지역, 즉 효과가 좀 미비한 그런 쪽에서는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역시
통제가 좀 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큰 쪽으로 기회를 계속 잡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밑에서 사려는 움직임 나올 건데, 자, 그렇지 못한 국가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관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백신 접종률,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렇게 뭐 좀 선진국에 맞는 이런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쪽의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약간 접종률이 떨어지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딱 이 정도입니다. 경기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률에 따른 이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 좀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장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일시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되겠지만 결국 백신 접종률 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면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즉 정상화되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시장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된다라면 우리가 뭐 바로 사게 된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기다려줬다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늘이 바닥이다, 내일이 바닥이다를 확신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다시 올라오게 된다, 금방 회복된다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약간은 변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가시되 근본적인 내용들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더 한다거나 추가 매수, 야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래 막 그러면서 떨어질 때 막 사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셨다라면 물려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나중에 기회를 봐서 추가 매수를 통한 그런 뭐라 그럴까 평단가 조정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세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언택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주도주 또 바뀌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가 되실 것 같긴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은 단기적, 기술적 반등 또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재료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종목이 반등하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 뭐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카카오나 네이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죠. 진단키트 관련주 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모습 나타나니까 얘네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간다, 더 좋아진다, 뭐 이제 또 나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쪽 뭐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는 이제 그 진단 키트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세가 지금 흘러내리던 상황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겠죠. 그럼 얘네들이 판도를 뒤집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아주 원론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흑백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뭐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서 보시면 아주 편한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이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신고가가 나올 수 있겠는가? 신고가가 나가려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어떤 주가 그 예측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종목들별로 조금 살펴볼게요.
언택트 관련주들, 포장지 관련한 종목. 지금 보면 뭐 대형 포장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 상한가도 기록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배달 및 택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도 많이 늘어나 있어요.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택배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편하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사랑해요 쿠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택배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글쎄요.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포장지에 어떤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기대감, 예전에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원격 교육, 뭐 재택근무 확대 뭐 등등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빠져들진 않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관련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판호 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초딩들의 러쉬, 이야 게임하자, 네 이런 거 우리 친구들이 또 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집에만 있으니까 게임주의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아니라 중국의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라는 특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게임주가 그런 거 아니라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진단키트의 수요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가 워낙에 심각했었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키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겠지만 물론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처럼 늘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거기다가 막 집중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단기적인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것을 주도주로 구분짓기는 이제는 조금 무리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 지금 쭉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대단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단기적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왜? 심각해졌다. 그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 단기적 반등이거든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단기적 보시는 분들은 기회를 통해서 단기 상승을 통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을 탄다거나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멋진 흐름을 기대해야 되니까 이제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주로 돌아가실 분들은 단기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지금 있는 종목을 팔아서 언택트주로 주도주 바꿔서 넘어갑시다. 요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식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가계 내의 금융자산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비중을 주식이 20%를 돌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가계가 딱 포함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 중에서 주식이 20%를 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금융자산 내에서 가계 내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또는 해외 주식 투자를 모두 사상 최대치로 늘렸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 주식은 36조 5천억이요. 1분기 중에서요. 네, 1분기 중에 가계가 포함한, 가계가 취득한 국내 주식이 36조 5천억. 1분기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12조 원입니다. 둘 다 합치면 얼마죠? 49조 원이네요. 네, 맞죠? 네, 36조 5천억, 그 다음에 12조 5천억. 합치면 49조 원. 네, 49조 원인데, 맞나? 네, 아무튼, 많아요. 네, 이렇게 됐는데, 49조 원. 자, 1분기에 49조 원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샀다는 이야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작년도 1분기를 따지게 되면은 국내 주식을 23조 5천억을 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거고요. 자, 1분기 거 집계가 지금 왜 2분기 지나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계가 보유한 국내외 주식이 모두 944조 원, 1000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000조 원. 가계가 보유한 주식이요. 근데 이게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야, 드디어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도대체 뭘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냐 봤더니 이게 이제 빚을 낸 게 많다는 얘기예요. 가계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린 단기 대출금이 1분기 중에서 무려 8조 4천억이나 됐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대출이나 예금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나섰을 것이다라는 건데, 자,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린 단기 대출금, 뭐 신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신용의 금액이 이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빌린 돈들은 상당히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일단은 내가 돈을 융통할 수 있다라면 그걸 먼저 갖다 쓰겠죠. 빚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금을 깨든 예금을 깨든 이걸 깨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요. 또는 이제 가까운 곳에 빌리겠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나, 그죠? 형님, 누나들 또는 뭐 동생, 친구들 뭐 등등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거는 순서 바뀔 수 있어요.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다 먼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인이냐 집이 먼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하여튼 이런 순서로 가죠.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1분기 때 이게 그 1월달 정도에 삼성전자로 왕창 집어넣었다. 지금 물려있다. 또는 코인에 들어가서 물려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이상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자금들이 뭐겠어요? 제2금융권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빌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마저 떨어졌어.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 손실이 돼요. 자, 지금 이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되거나 만기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고, 또 한 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장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반대 매매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기다가 금리까지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들썩들썩 하는 거죠. 이제 뭐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죠. 뭐 물론 금액이 많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1000조 원에 대해서 1%가 올라간다. 1000조 원에 1%면 얼마예요? 많죠? 10조인가요? 아닌가? 100조인가? 네, 아무튼, 10조, 1% 10조 맞죠? 네, 1000조 원에서 10을 빼니까, 네, 10, 네, 아무튼요, 네, 10조 원에, 그치, 10조 맞네요. 1000조 원에 10%는 100조 원, 1%는 10조 원, 네, 10조 원. 뭐, 전체적으로 통쳐서 본다라면, 만약에 1000조를 빌렸다. 그러면 10조 원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물량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우다닥 떨어지는 그런 투매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변화를 겪을 때 약간 더 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바람직하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그냥 밑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싸게 주시다니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기회를 노려서 잡아보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이제 하는 주식 비중이 늘어났다. 이거 좋은 얘기긴 한데 빚내서 투자한 금액이 매우 많아졌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당연하듯이 하락이 됐습니다. 일단 내릴 것이다.
빠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하죠. 그러면 오늘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유연한 대응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인데 경기가 둔화되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뒤로 밀리는 거 아니겠느냐. 좋은 것도 있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도주가 다시 언택트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되기는 너무 이게 멀리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택트주가 단기적 반등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역할을 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융자산 중에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빚내서 투자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매매 또는 그런 것들이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질 수도 있다. 근데 돈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오히려 땡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퍼 종목은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저퍼 종목의 수익과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저퍼 종목들은 수익과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수치장을 보여지는 부분은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퍼라는 것에 대한 계산식을 보게 되면 이익분의 주가거든요. 즉 주가에는 비례하고 이익에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이 크거나 주가가 낮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낮아도 매수하기 좋은 거, 이익이 커도 매수하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퍼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이익과 성장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높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저퍼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요. 오늘 걱정스러워서 어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푹 주무시고, 이제 오늘 대응은 오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침에는 일단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그 자리가 애매한 상태에서 떨어졌느냐, 그럼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훅 빠져가지고 욱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러면 요쯤이 바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아침과 오후가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빠져서 시작하면 오후에 반등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훅 빠져서 시작한다라면 한 10시경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바닥 잡는 거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을 해보시면 아마도 오늘만큼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잘 보고 대응점을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어디까지 빠지겠습니까? 그죠? 빠지기만 해봐 내가 확 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